네, 여러분. 세무회계 연습 3주차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 자, 3주차 세 번째 시간 3-35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 밑에 자산의 양도금액 되어 있죠. 자, 되짚습니다. 뭘 되짚느냐면 우리 어디 하고 있었느냐. 우리는 지금 입금과 입금 불산입, 입금에 어떤 항목들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일 대표적으로 그 기업회계 기준상 그 수익의 제일 대표적인 매출액에 대응되는 법인세법상 입금의 제일 대표적인 금액 매출액 어떻다? 회계랑 똑같다더라. 순매출액이 들어간다더라. 다만 매출 할인의 경우 귀속시기의 차이가 조금 발생할 수 있다. 손익 귀속시기의 차이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산의 양도금액. 자,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돼 있죠. 법인세법은 자산의 양도금액을 입금으로 한다 그 얘기요. 반대로 자산의 장부금액은 송금으로 합니다. 손가락 잠깐만 끼고 확인해 보면 페이지가 자, 손가락 잠깐만 끼고 3-61페이지 3-61페이지 3-59페이지 봅시다. 그냥 나중에 가서 볼 거니까 3-59페이지 3-59페이지에 4번의 송금의 범위에 동그라미 2번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요건 송금이다. 양도가액은 입금이다 돼 있죠. 다시 돌아오세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괄호 1번에 일반 자산의 양도에 세법상 처리 봅시다. 세법상 처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종회법의 논리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양도가액을 입금으로 보고 장부가액을 송금으로 본다더라. 이때 장부가액은 아직 공부 안 했지만 뒤에 가서 공부할 거지만 세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세법상 장부가액이다. 세법상 장부가액이라는 얘기는 회계상 장부가액에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있으면 그걸 가감한 금액, 그걸 세법상 장부가액이라 하더라. 그게 송금이 된다. 자, 그 다음 세무조정 여부 돼 있죠. 결산상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소득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면 세무조정을 한다. 세무조정을 한다. 자, 밑에 별표시 2번에 사례 돼 있죠. 사례. 이 사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리 이걸 땡겨와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유보 잔액. 회계상 장부가액에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가감해서 세법상 장부가액이 된다더라. 그래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차기 이후에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을 거쳐서 소멸, 추인하게 된다. 근데 그게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0년 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언제 소멸할지 모르기 때문에 별도의 서식에 기재해가지고 관리를 한다더라. 그 서식을 우리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에서 을표라 그랬다. 아무튼 그 금액을 가지고 을표에 있는 유보자득 금액을 가지고 세무상 자본을 계산해보는 서식, 그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에서 갑표라 그랬다. 갑표 됐죠? 그리고 소멸, 추인할 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 시 추인되는 경우를 봤다. 처분할 때 유보잔액에 처분 비율만큼 곱한 금액을 추인한다더라. 됐죠? 그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자기주식의 양도 돼 있죠. 자기주식의 양도. 자기주식은 기업회계, 회계기준상으로는 미발행 주식으로 보니까 자본 항목에서 차감한다. 즉,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본 조정으로 잡았었죠. 중급회계 시간에 공부했었을 거예요. 자기주식 취득하면 자본 조정으로 봤었다고. 자본 조정. 그럼 처분은 어떻게 하느냐? 처분은 자본거래로 봐가지고 똑같이 자기주식 처분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자본 항목으로 봤었죠. 그죠? 소각도 자본거래고 기억이 날란가? 자, 자본의 방이 5개가 있다 했잖아요. 1번 자본금, 2번 자본잉여금, 3번 자본조정, 4번 기타 포괄소득 2개, 5번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죠? 그때 자기주식을 취득해.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항목이 됐다고. 자기주식을 처분해. 자기주식 처분하면서 처분 이익이 생기면 그건 자본잉여금이었죠. 자기주식 처분 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생기면 자본조정이었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 소각은 뭔데? 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자. 감자. 감자씨 차익이 생기면 감자 차익이라고 표현하죠. 그건 자본잉여금이죠. 감자 차익. 반대로 감자 차손이 발생하면 자본조정이라고. 아무튼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회계에서는 이 자본, 자기주식은
자본 조정 항목으로 계상을 하고 자기주식을 처분했을 때 처분이익과 처분손실,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소각했을 때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다 자본거래로 본다 그 얘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 세법은 달라요. 세법은 어떻게 다르냐? 취득 단계에 보시면 자산의 취득으로 본다 돼 있죠. 세법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그냥 별도의 유가증권을 취득한 걸로 봐요. 그래서 얼마 주고 샀는데 100원 주고 샀다. 그럼 자기주식은 별도의 유가증권으로 처리해가지고 자산으로 100원짜리를 잡는다고. 그래서 자산거래라고. 그러면 회계랑 어떤 차이가 생기냐? 이 자기주식은 세법에서 일반적인 유가증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처분하거나 나중에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가액은 입금, 자산의 양도니까 장부가액은 손금 이렇게 잡는다고. 그럼 결국에는 플러스가 되는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입금 항목으로 들어가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손금 항목으로 들어간다고. 즉 손익거래다 그 얘기예요. 이걸 세법에서는 손익거래로 본다고. 근데 회계에서는 자본거래로 봐가지고 분계를 끊었죠. 그래서 세법과 차익이기 때문에 손익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법상 입장이 어떠냐? 똑같이 회계랑 똑같이 감자차익, 감자차손으로 잡는 자본거래로 본다. 즉 회계와 세법은 자기 주식을 취급할 때 좀 다르다. 회계는 자기 주식을 자본 조정 항목으로 보고 처분도 자본 그리고 소각도 자본거래로 본다. 근데 세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은 일반적인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보고 처분은 자기주식의 처분,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봐서 손익거래로 보고 그리고 한마디로 하는 거 소각은 똑같이 자본거래로 본다더라. 그래서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때 그리고 처분했을 때 회계랑 세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한다. 상법도 회계랑 입장이 같습니다. 상법도 회계랑 입장이 같고 세법이랑은 입장이 달라요. 그럼 다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하고 처분할 때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하는데 자기주식과 취득할 때 세무조정 사항에 자기주식과 관련된 세무조정이 조금 까다로워. 여러분들 뭐 초심자가 아니지만 그 부분은 강의를 안 할게. 뭐 고시생들도 알고 좀 어렵거든. 그럼 여기서 뭘 짚고 넘어갈 거냐면 자기주식 취득할 때 세무조정 사항이 왜 어렵냐면 세무조정 사항이 2개씩 세트로 와. 처분할 때 이 2개씩 세트가 같이 추인이 되거든. 그래 그게 조금 애매모호한데 그거 말고 처분할 때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만 입금으로 잡는다. 요것만 보고 갈게. 요것만. 밑에 표에 세부사항이라고 돼 있죠. 세부사항에 보시면 취득 단계에 보면 세무조정에 동그라미 1, 2 두 가지가 나오죠. 그냥 요거 보지 말라고. 요거 지금 이해하기 힘들다고. 처분 단계만 봐봐. 처분 단계만 보면 동그라미 1, 2, 3 이래가 세무조정이 3개가 있잖아요. 3개. 그 중에 동그라미 1, 2는 보지 마. 어렵다고. 동그라미 3만 보고 넘어갈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소각 단계는 볼 필요 없고. 자, 자기주식을 얼마에 취득하는데 80원에 취득을 해서 자기주식을 얼마에 처분하는데? 그죠? 이거 오타가 있네. 아예 보지 마. 취득 단계에 동그라미 1, 2, 세무조정에 동그라미 1, 2에 보면 자본조정 현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80원이 아니라 60원이야, 60원. 60원이 돼야 돼. 오타가 좀 있네. 60원이 돼야 돼. 다 60원이 돼야 돼. 자, 처분 단계 볼게. 회사가 자기 주식을 한 주를 60원에 취득했다고요. 그러면 분계가 이렇게 돼. 자기 주식 60원 돈 주고 취득했다고요. 현금 60원. 세법상 분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다. 자기 주식 60원 현금 60원. 근데 차이점은 뭐냐? 회계에서는 이걸 자본 조정으로 처리하거든. 근데 세법에서는 이걸 일반적인 자산으로 본다고. 그래서 여기서 세무조정이 2개가 나와. 2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건너뛰자고 그냥 생략하자고. 어려우니까. 자, 이제 이걸 처분을 할 거야. 얼마를 받고 처분하는데 80원을 받고 처분한다고.
그러면 분기가 이렇게 된다. 현금 80원. 대변에 자기주식을 처분했으니까 자기주식이 없어져. 80원, 60원. 그러면서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20원이 생긴다. 세법상 분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개념상의 분계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될 거다. 현금 80원 들어왔다. 자기주식 60원짜리 나왔다. 그리고 자체이익이 처분이익이 20원이 발생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럼 차이점이 뭐냐? 회계에서는 이 자기 주식을 자본 조정 항목으로 본댔다고. 그리고 이 자체이익을 자본 거래로 본댔다고. 그래서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해. 근데 세법은 이 자기 주식을 그냥 자산으로 처리한댔다고.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처분이익은 요거는 입금 항목이 돼. 입금 항목. 됐나요? 자, 그럼 세무조정이 몇 개가 생기는데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세무조정이 2개가 나오고 요거와 관련돼서 세무조정이 1개가 나와. 근데 요것도 건너뛰자고. 이런 것들 건너뛰고 우리는 요것만 살펴볼 거라. 요것만. 됐죠? 자, 다음 페이지에 가지고 해볼게. 결국 세무조정은 회사가 계상한 수익과 비용, 세법상 입금과 송금의 차이를 했다고. 자, 회사가 계상한 수익과 비용이 있느냐? 아까 분기를 보면 회사가 계상한 수익과 비용은 없어. 다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처리했다고. 세법상 입금과 송금이 있느냐? 아까 입금이 자기주식 처분이 20원이 있었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된대? 엄밀히 얘기하면 법인세법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가액을 입금, 장부가액을 송금이라 한댔다고. 그럼 결국 양도가액은 입금, 장부가액은 송금이라는 얘기는 80원에 양도했으니까 80원이 입금, 60원짜리를 팔았으니까 60원이 송금인 거야. 그래서 80원이 입금, 60원이 송금이라고. 근데 이걸 네팅해버리면 20원이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팅해서 요 20원과의 차이를 바로 조정해볼게. 입금 산입시켜야 되죠. 입금 산입. 자기주식 처분이익 20원.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자, 이제 소득 처분해야지. 소득 처분.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에서 올 수 있는 소득 처분 3가지. 돈이 밖으로 빠져나간 게 있느냐? 없다. 회사 내부에 남아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일으키냐? 일으키거든. 일으키는데 아까 생략한 2개의 세무조정이 있었지. 거기서 이미 조정이 끝나. 그건 생략하기로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기타. 요렇게 해도 돼. 우리 지난 시간에 3-18페이지 밑에 괄호 2번에 있는 특례에서 본 것처럼 자본 항목,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리고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런 항목들이 대변에 있으면 무조건 입금, 산입, 기타 하고 하랬지. 대변에 있네. 입금, 산입, 기타 하고 한다고. 여기 자체이익. 입금, 산입, 기타 하고 한다고. 그러면 입금, 산입, 기타라는 세무조정이 이렇게 온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무조정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존재하거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략한 그 2개 세무조정에서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건너뛰기로 했다. 어렵다. 됐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자, 밑에 3.3에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법의 처리. 자산 평가손익에 대한 세법의 처리 원칙 미실현 손익임으로 인정 안 한다 돼 있죠. 자, 법인세법은 항상 같은 입장이에요. 어떤 입장인데 미실현 손익이란 얘기. 실현이 안 됐다고. 그래서 법인세법은 이 얘기예요. 어쩌라고 그래서. 실현이 됐냐고. 실현이 안 됐잖아. 근데 회계에서는 왜 그걸 인식을 하는데? 회계는 합리적이거든. 회계는 합리적이라고. 미실현된 손익에 대해서도 인식을 한다고. 뭘 좀 보여줘 볼까? 회계에서 재평가 잉여금 계산하는 거 있었지.
그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 토지 100원짜리를 하나 취득했어. 100원짜리를. 근데 X 2년도 중에 이걸 150원에 처분을 해. 그럼 처분이익이 5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회계에서는 그 얘기 하는 거야. 야, X 2년도 중에 갑자기 100원짜리가 150원이 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게 무슨 말인데. 매년 조금씩 값어치가 올랐을 거 아이가. 값어치가. 이걸 처분하는 시점에 다 손익으로 인식하는 건 좀 그렇지 않잖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를 우리가 공개해 주자. 어떻게 공개해 줄래? 이미 이 X 1년도 초에 샀던 100원짜리 토지가 X 1년도 말 시점이 됐을 때 이미 120원 정도 올라가 있었다고. 그럼 20원만큼 기분이 좋잖아. 이걸 처리하는 게 재평가 잉여금이었지. 재평가 회계 처리. 됐나요? 그럼 이 20원이라는 재평가 잉여금 실현이 된 거냐고. 실현이 안 됐지. 실현은 언제 되는데 손익이? 처분하는 시점에 실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미실현된 손익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다 보니까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거에 나타나게 되고, 당기 손익에다가 기타 포괄손익을 가감해서 총 포괄손익이라는 걸 나타내는 포괄손익계산서가 도입이 된 거지. 된다요? 자, 그럼 세법으로 돌아오자. 세법은 그런 거 관심 없다 그 얘기요. 팔았냐고. 안 팔았잖아. 그럼 실현이 안 됐지. 근데 무슨 손익을 인식해? 전부 다 부인시킵니다. 법인세법은 미실현 손익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공부할 건데?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를 봐야 되겠지. 그죠? 자, 첫 번째. 괄호 1번에 예외적으로 평가 이익 플러스 되는 걸 입금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자, 보험업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유무형자산 등의 평가 이익. 보험업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유무형자산을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이익을 계상했다고. 요거는 법인세법상 미실현됐지만 입금으로 인정을 해준대. 그럼 입금으로 인정해주는 이유가 뭐냐? 옆에 화살표 보면 돼 있죠. 다른 법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인데? 보험업법이 뭔데요? 나 관심 없어. 몰라, 나도. 보험쟁이를 안 해가지고. 보험업법에서 유무형자산을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증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세법에서 무조건 다 부인시켜버리면 법끼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 그 보험업법을 수용을 해서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따라 가지고 유무형자산을 평가증을 한 경우에 그 평가증한 금액을 법인세법에서도 인정을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다만 주의해야 될 거. 그 다음 멘트 계속 읽어봐. 유무형자산 등 외의자산의 평가 차이, 그리고 법률에 따른 유무형자산의 평가 손실, 이런 거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유무형자산 말고는 안 돼. 그리고 평가 손실도 인정을 안 해. 평가 이익만 인정을 해준다. 됐죠? 독특한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평가 손실을 송금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죠. 평가 손실을 송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구분해 보면 유형자산 있고 재고자산 있고 유가증권이 있어요. 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유형자산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은 6절의 자산부채 평가라는 파트에 실려 있어요. 거기서 할 거예요. 자, 유형자산만 보자. 유형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원가평가다. 원가평가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유무형자산 최초 취득하면 1900이 시간에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분류별로 적용이 가능했었지. 분류별로. 그런데 법인세법은 이런 거 인정 안 해준다고 해. 무조건 원가 기준이다. 원가 모형이 원칙이다. 원가 모형이. 그러면 최초에 취득했을 때 그 취득원가, 즉 역사적 원가 그대로 장부에 달아줘야 된다고. 회계 시간에 그런 거 공부했죠. 우리가 장부의 역사적 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그죠? IFRS 국제회계 기준에 회계의 가정이 있는데 아직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는 회계의 가정이 여러 개가 있어. 그런데 그게 수년에 걸쳐서 개정이 되면서 빠져나가가지고 현행 국제회계 기준에는 계속기업의 가정, 회계의 가정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과거에는 뭐 기업 실체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이제 계속기업의 가정 그거 하나 남았다더라. 아무튼 자, 근데 옆에
평가 손실을 송금으로 인정하는 특례돼 있죠. 평가 손실을 계상하려 하면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특례 규정이 있대. 어떤 경우냐?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채굴 예정량의 체진으로 인한 폐광으로 계상한 평가 손실이 있으면 이거는 예외적으로 그 손실 금액을 인정을 해서 송금으로 처리해 주겠다.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채굴 예정량의 체진으로 인한 폐광. 됐죠? 이런 것들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된다. 자, 그런데 밑에 별표시 1번, 표 밑에 별표시 1번. 송금 인정받으려면 평가 손실을 반드시 감액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해야 하는 특별한 결산 조정 사항이다. 자,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까 평가 손실을 송금으로 인정하는 특례, 평가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송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쨌든 결산 조정 사항이라고 돼 있네. 어쩌고 저쩌고. 결산 조정 사항은 우리 앞에서 감가상각비 가지고 살짝 맛을 봤잖아. 손비로 계상을 해가지고 다시 단기에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을 받고 싶으면 결산서상 손실 또는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 항목들만 우리는 결산조정 항목이랬다. 그래서 이 결산조정 항목은 손비로 계상을 하면 인정을 받고 계상을 안 하면 인정을 못 받고, 그럼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은 내년에 계상을 하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지. 그래서 손익의 귀속 시기를 우리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화재,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채굴 예정의 체진으로 인한 폐광으로 인한 평가 손실을 올해 인정받고 싶으면 올해 그 일이 발생했을 때 결산서에 계상하면 인정을 받겠네. 그게 결산 조정 사항이지. 근데 올해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천재지변이 발생을 했는데 이 평가 손실을 내년에 송금으로 인정받고 싶대. 그러면 내년에 손실 또는 비용으로 계상을 하면 인정받을 수가 있겠지. 왜? 그게 결산 조정 사항에 부합하는 논리지. 그런데 방금 멘트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희한한 말이 있다고요.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산서상 손비로 계상해야지만 인정을 받는 특별한 결산 조정 사항이라고 돼 있었다고.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올해 화재가 발생했대. 천재지변이 발생했대. 그럼 평가 손실을 인정받고 싶으면 올해 계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야. 교수님, 결산 조정 사항은 송금으로 인정받는 사업의 귀속 사업연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년에 인정받고 싶으면 내년에 결산서에 계상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다니까. 그게 결산 조정 사항의 원칙이야. 그런데 방금 이 평가 손실을 송금으로 인정하는 특례는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산서에 손비로 무조건 계상해야지만 인정을 받는 특별한 결산 조정 사항이래. 아, 독특하네. 이거는 결산 조정 사항이라서 우리가 손실 또는 비용으로 계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됐죠? 됐죠? 됐습니다. 그 정도죠. 밑에 재고자산 유가증권은 보지 마세요. 저 뒤에 하다가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3.4에 3-38페이지 3.4에 자산 수증이익과 채용 면제이익이라 됐죠. 그죠? 자산 수증이익과 채용 면제이익. 자, 회계처리에 보시면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 수증이익이 발생했다. 부채가 감소하면서 채무 면제이익이 생겼다. 자산 수증이익, 채무 면제이익 전부 다 입금 항목이라고. 자산 수증이익 공부했죠? 그죠? 중급회계 시간에 했을 거예요. 중급회계 시간에. 피드백이 없어서. 자, 자산 수증이익이 어떤 거냐? 자산 수증이익이 어떤 거냐?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에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참 어려운데 월세 내고 나니까 남는 것도 없는 거야. 월세는 또 비싸가지고. 그래서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몸도 안 좋은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해. 오랜만에. 아버지랑 같이 식사하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아, 요즘에 얼굴이 왜 이렇게 까칠하냐. 아, 아버지 뭐 사업이 안 돼가지고 죽겠는데 뭐 임대료 주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혹시나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시골에 저기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이 땅 갖다가 사업하는데 갖다 써라. 그러면 땅이 얼만데 500억. 500억인 거야. 500억. 그게 자산 수증이익이라고. 그럼 분기를 끊으면 이렇게 되지. 자연의 자산. 뭐, 토지라고 써도 되고, 그죠? 대비는 자산 수증이익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 자산이 유형자산이거든,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최초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죠?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죠.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인식을 하죠. 그럼 제공한 대가가 뭔데? 내가 아버지한테 이 땅을 받고 나서 제공한 게 뭐냐고. 나는 아버지한테 마음을 제공을 했지. 마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네. 이렇게. 마음. 이렇게. 마음을 제공을 했지. 이 마음의 크기를 내가 측정할 수 있느냐? 못하지. 그러면 마음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 자산 수증이익도 0이고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도 0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교수님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계세요. 그럼 뭐가 맞고 뭐가 틀린데? 뭐가 맞고 틀렸다라는 게 있겠어요? 현 시대 상황, 지금 현 시대 상황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교수님들이 아직도 계시다고, 전국에. 됐죠? 그러면 현 시대 상황에서는 대다수는 어떻게 하느냐?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게 자산의 최초 취득원가인데, 이런 경우에는 마음의 원가를 계산을 못하니까 이 자산의 자체 공정가치로 인식을 하지. 그게 500억이래.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는 1번, 2번 순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1번, 2번 순으로 계산을 한다. 순서가 달라진다. 그 얘기죠. 요게 여러분들 유형자산 파트에 있는 거죠. 그죠? 무상수증한 거에 자산수증이익에 자산수증이익을 계산할 때 무상수증한 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체 공정가치로 한다. 이런 거 공부했을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법인세법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법인세법 영역에서는 뭐가 관심사인데, 이 자산수증이익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얘기요. 뭘 어떻게 처리해? 요거는 당연히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합니다. 입금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요만큼 과세소득을 증가시켜서 요 중에 일부는 법인세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채무 면제이익은 뭔데? 내가 원래 채무가 있었는데 그걸 면해줬대. 그게 채무 면제이익이야. 네, 그 정도만 합시다. 다음에 출자 전환 얘기 나오면 조금만 해줄게. 회계에서 여러분 다 공부했겠지만. 아무튼 채무 면제이익도 입금이다. 내가 갚아야 될 채무를 면해준 거니까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한다. 입금에. 자, 자, 밑에 별표시 1번에 자, 자산 수증이익의 자산은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을 세법에서는 시가로 평가한다 돼 있죠. 증여가 뭔데? 증여가 자, 증여와 양도는 다른 거야. 양도. 소득세법 이런 과목을 공부할 때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양도란 거는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을 양도라 그래. 다시, 양도라는 거는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을 양도라 그래. 그럼 반대로 증여는 뭔데? 자산의 사실상 무상 이전을 증여라 그래. 자산의 사실상 무상 이전. 그럼 즉 자산을 무상 이전을 했는데 가액은 얼마로 측정을 할 거냐? 그 시점에 시가로 한다. 세법에서는 공정가치 이런 표현 안 해. 회계에 나오는 표현이야. 공정가치는. 세법에서는 시가라고 한다. 시가. 됐죠? 자, 그 정도 봅시다. 다시 위에 3-38페이지 괄호 1번에 표로 다시 갑시다. 그래, 알겠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으로 처리한대. 입금으로. 다만 밑에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입금 불산입 해주겠대. 이유는 자본 충실화 목적이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얘기예요. 자산 수증이익이 500억 정도가 생겼다고 가정을 할게. 그럼 회계처리를 이렇게 할 거고
이 자산 수증이 500억은 입금에 해당하니까 이 500억의 세율 곱한 금액만큼은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일해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산 수증이익, 누가 공짜로 자산을 회사에 준다, 채무 면제이익, 회사의 채무를 면해준다, 이런 일이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어떻게든 회사의 재산을 빼가고 싶어 하지,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얘기는 회사에 공짜로 재산을 줬다는 얘기잖아. 그런 일은 극히 드물어요. 그럼 교수님, 저런 일이 극히 드문데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이 회사가 곧 망해. 이 회사가 곧 망한다고. 이 회사가 곧 망할 건데 어떻게든 망하지 않게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있으면서 이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거라, 지금. 그래서 어떻게 애를 쓰는데,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임원진들이 저거가 갖고 있던 사재를 회사에 출연해가지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저거가 있던 재산을 회사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런 게 자산 수증이익이야. 됐나요? 됐어요? 그럼 채무 면제이익은 뭔데요? 회사에 이런 등기사들이 회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저거 자산을, 사재를 출연해 놔놓고 이제 채권단들 찾아다니는 거야. 채권자들 찾아다니면서 보세요, 회사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일어설 겁니다. 다시 일어설 겁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뭘 보여줬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을 회사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회사에 집어넣어가지고 회사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단 여러분들도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채권단에서 그런 거야. 그러면 회사 너그에 빌려준 돈 100억 중에 20억은 안 받을게. 그게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그럼 결국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은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는 이 회사가 계속 수십 년간 적자가 누적돼 왔겠지. 적자가 누적돼 왔다는 얘기는 회사가 계속 손실이 누적돼 왔겠지. 손실이 누적돼 왔으면 2월 결손금이 쌓여 있을 거 아니야. 2월 결손금.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자산 수증이익이 생겼는데 이 금액 중에 일부를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대. 이월 결손금 보전에 어떻게 충당하는데, 2월 결손금 만약에 100억이 있대. 그럼 자산 수증이익 500억 중에 100억을 2월 결손금에다가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결손금을 없애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 2월 결손금에 보전한 금액 있죠. 그 보전한 금액만큼은 입금 불산입 해주겠다고. 그리고 소득세보다 무조건 기타. 그럼 봐봐. 회사 입금이 500억에서 100억이 줄어드니까 400억으로 줄어들지. 그죠? 그럼 세부담도 줄어들겠지. 살아남으려고 되게 애를 쓰는 망해가는 기업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이야. 다시. 그런 회사들은 자산 수준이니까 채무 면적이 세기였을 때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을 하면 충당한 금액만큼은 입금 불산입 기타로 해가지고 보전에 충당한 금액만큼은 입금으로 산입시키지 않겠다. 입금 불산입시키겠다. 됐죠? 됐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해야 돼요. 조금만 더 해야 되는데, 밑에, 3-38페이지 표 밑에 별표시 2번 밑에, 별표시 2번 밑에 주 해가지고 박스 있죠. 주 해가 박스. 보전 대상 2월 결손금의 범위 돼 있죠. 이건 무슨 말인데, 우리 앞에서 2월 결손금 잠깐 봤지. 2월 결손금은 제가 15년 동안 2월 공제 가능하다 했지. 2020년부터 발생한 거는. 그 이전은 10년 동안 2월 공제하고 2008년까지 발생분은 또 5년 동안 2월 공제한다 했잖아. 요런 걸 우리는 발생연도에 제한이 있는 2월 결손금이라 하거든. 발생연도에 제한이 있는. 자, 그럼 밑에 다시. 보존 대상 2월 결손금의 범위는 동그라미 1번.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는 세법상 2월 결손금이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이 2월 결손금은 10년, 15년, 5년 이런 거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100년 전에 발생한 2월 결손금도 다 충당이 가능하다. 됐죠? 계속 읽을게요. 으로써 공제되지 않고 단기로 2월 된 거. 그거야 당연하지. 작년에 이 2월 결손금 공제해버렸대. 그럼 2월 결손금 없어진 거잖아. 거기다가 어떻게 충당을 해? 당연한 얘기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그거에다가 충당을 하는 거지.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보전 대상 2월 결손금을 인정하는 것.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법인세 신고를 해가지고 각 사업료도 소득금액이 마이너스여야지 우리는 이걸 결손금, 세법상 결손금이라고 얘기하고, 이 세법상 결손금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에서 가표에다가 기재를 해서 수년간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수년간 관리해오면서 데이터가 누적돼 가는 거지. 누적돼 가는 거지. 그런데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2월 결손금이 있었다라고 법인세 신고를 안 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결손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공제를 해주겠대. 과거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 이게 규정 들어온 지 3, 4년밖에 안 됐어.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기업 개선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 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뭔 소린지 모르겠어.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그냥 뉘앙스가 되게 어려운 회사인가 보네.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든 회생해 보려고 되게 애를 쓰는 회사인데 결손금이 있다라고 신고를 안 했나 보네. 근데 법원이나 채권단에서 결손금이 있었구나 과거에 라고 확인을 해줬네. 그럼 이 결손금에도 자산수중이익을 충당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됐죠? 혜택을 주는 거예요. 폭넓게 자꾸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에? 어떻게든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됐죠?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괄호 이번에 입금 불산입 효과를 볼 거예요. 자, 그래 괄호 이번에 2월 결손금 중 자산 수중이익, 채무 면제이익으로 충당된 금액은 소멸한다. 충당시켜버렸으니까 이제 결손금 없어진 거야. 그죠? 없어진 거다. 그래 과표 계산할 때 공제불가, 과세표준 계산할 때 각 사업료 소득금액 밑에서 2월 결손금 차감하잖아요. 그때 이미 없어진 거로 처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외에 자산 수중이익을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법인세 계산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돼 있죠. 자, 9기에 각 사업료 소득금액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 10기에는 플러스로 20이 있대. 그러면 2월 결손금 중에 20원을 10기에 충당하겠지. 그리고 남은 게 얼마가 남았어? 150원 마이너스가 남았지. 그게 11기로 넘어온다고. 근데 11기의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기타 수익에 100원이라 해가지고 자산수중이익이 있네. 자산수중이익. 그럼 이 자산수중이익을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게 되면 입금불산입 기타 한다고. 기타 한다고. 그리고 2월 결손금은 이제 50원밖에 안 남았지. 입금불산입 하고 나서도 각 사업료 소득금액이 700이나 있죠. 그러면 이때 차감하는 2월 결손금은 50이라고. 그럼 위에 100 마이너스 친 것과 밑에 50 마이너스 친 거는 차이가 있다. 위에 100 마이너스 친 거, 즉 자산수중이익을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했을 때 그때 2월 결손금은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는 2월 결손금이었다. 근데 밑에 과표 계산할 때 차감하는 2월 결손금은 발생연도에 제한이 있었다. 5년, 10년, 15년. 현행 기준으로는 15년. 됐죠? 됐습니다. 밑에 3.5로 갑니다. 3.5로 각종 환입액, 환급금 처리. 환급 받았다 그 얘기예요. 자, 당기 전에, 그러니까 과거에 이 비용을 손비 처리했을 때, 회사가 손비 처리했을 때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이 됐을 때, 과거에 지출을 할 때 송금으로 인정이 됐대. 그걸 환급을 받은 거야. 그럼 당연히 입금이라고. 근데 반대로 과거에 지출을 할 때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됐대. 그걸 환급을 받아. 그러면 입금 불산입이라고. 그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됐습니다. 사례 해보세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있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들은 일반적으로 다 송금 인정됩니다. 독특하게 그 밑에 법인세 등이라고 되어 있죠. 법인세법상 그 지방소득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을 법인세 등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나와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송금 불산의 방법이다.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것들을 환급을 받으면 지출을 할 때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환급을 받아도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입금 불산의 방법이다. 자,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자, 밑에 별표시 1에 비교돼 있죠. 용어 정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금을 환급할 때 받는 환급금 이자 있거든. 환급금 이자. 이 환급금 이자는 국세에 관련된 거는 국세 환급 가산금, 지방세 관련된 거는 지방세 환급 가산금 이렇게 표현을 해. 요거는 무조건 입금 불산이 반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내가 세금을 냈어. 세금을 냈는데 세금을 과오납했다라고 얘기해요. 과오납. 잘못해서 많이 냈다고. 100원을 냈어야 되는데 80원을 낸 거야. 잘못해서. 그러면 20원만큼 나중에 돌려받겠지. 돌려받을 때 내가 20원이라는 금액이 한동안, 장기간 동안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환급을 받을 때 거기에 이자 정도를 책정을 해가지고 붙여줘 줍니다.
그럼 그 이자 책정한 거는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 포괄주의 과세 원칙이 입각해 있으니까 그것도 입금으로 봐가지고 과세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맞아. 논리상으로 맞아. 논리상으로 맞는데 그거 얼마 되겠어? 안 그래요? 이자만 얼마 되겠어? 그것까지 입금으로 봐가지고 과세하는 데는 너무 그 인력 소모가 크다 그 얘기예요. 과세행정 절차의 소모도 크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조세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냥 다 입금 불산 시켜버리자 그 얘기예요. 다시. 환입이나 환급 받은 금액은 지출할 때 송금이었으면 환입 받을 때도 환급 받을 때도 입금. 송금 불산입이었으면 입금 불산입. 다만 거기에 붙는 환급금 이자는 무조건 입금 불산입. 됐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3.6.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 세법에 처리되어 있죠.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 세법에 처리. 중요합니다. 3주차 강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간주임 대례부터는 다음 주 할 거예요. 간주임 대례는 제가 별도 서식을 또 하나 보여줄 거예요. 그죠? 이제 서식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게 됐네요. 그죠? 자, 3-40페이지 3.6에 중요합니다.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 세법의 처리, 원칙, 그대로 인정, 세무조정 불필요라고.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해왔대. 법인 너가 뭐 하는 데인데? 장사하는 데지. 장사하는 놈들이 물건을 비싸게 팔고 사올 때 싸게 사오면 잘한 거지. 안 그래? 영리를 추구하는데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사왔더니 싸게 사왔네. 잘했다고. 손댈 게 없어. 그래서 그대로 인정돼. 원칙적으로. 다만 특례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 시가에서 매입가액을 입금으로 시가에서 매입가액 차감한 걸 입금으로 간주하면 돼 있죠. 자, 어떤 거냐? 유가증권을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이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시가가 되고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을 입금으로 간주함. 그래서 책에 따라서 실무책에서는 뭐 간주 입금 이렇게 표현된 책도 있다. 다시 장사하는 놈이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사오면 싸게 사왔으니까 잘했네. 다만 유가증권을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차액을 입금 산입한다. 불이익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밑에 취지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 시 부당이익 계산 부인으로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자에게 과세를 못하게 된다. 잘 따라와야 돼. 양도자와 양수자가 있다고.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라는 거 물론 이제 법인세법 강론 시간에 공부했겠지만 모른다고 보고 그냥 할게요. 양도자와 양수자가 거래를 하는데 팔고 사고 거래를 하는데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 시가는 10억이야. 시가는 10억이라고. 근데 거래는 얼마에 했냐면 6억에 한 거야. 6억에. 그럼 봐봐요. 양도자 입장에서 10억짜리를 6억에 팔았으니까 저가 양도가 되지. 그죠? 양수자는 시가가 10억인데 6억에 사왔으니까 저가 양수가 되지. 잘 봐. 둘 다 장사하는 놈들이야. 싸게 사왔다고. 잘했네. 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봐봐. 얘는 싸게 팔았다고. 장사하는 놈이 10억짜리를 6억에 팔았다고? 바보냐고? 바보가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건 뭔데? 도둑놈이더라 그 얘기예요. 왜 도둑놈인데? 알고 봤더니 이 둘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더래. 이런 경우에 적용하는 게 우리는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라고 그래요.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은 좀 가서 볼 거예요.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조세부담을 불법적으로 감추기 위해서,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거래를 행하면 부당한 행위,
너희 둘 사이에 일어난 부당한 행위로 인한 그 계산금액 6억 이걸 부인하겠다 그 얘기예요. 다시 특수관계 사이에 조세부담의 부당 회피 목적으로 이런 거래를 했을 때는 너희 둘 사이에 일어난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계산금액 6억을 부인하겠다. 그럼 6억을 부인하겠다는 얘기는 뭔데? 너희 둘 사이에 거래가 6억이 이루어졌지만 세법상으로는 10억이 이루어진 걸로 보겠다. 시가로 평가하겠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골자예요. 그러면 조금만 보고 가자. 손가락 끼고 3-20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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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돼 있죠. 그죠? 자, 적용 요건에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행위나 너희 둘 사이 일어난 그 계산 금액을 부인하고 소득 금액을 시가에 의해서 다시 계산하는 거. 이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다. 요건이 어떻게 되는데? 동그라미 1번.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여야 돼.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그 거래로 인해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야 돼. 밑에 간편정의라고 돼 있죠. 나의 손해를 통해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 내가 싸게 팔아가지고 나는 손해를 보면서 특수관계인한테 부당하게 이득을 줬다고. 이런 경우에는 너희 둘 사이 일어난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계산금액 6억을 부인하고 시가에 따라가지고 10억에 따라가지고 다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겠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소득금액의 재계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런 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특수관계가 있다 없다 범위는 어떻게 따지느냐? 표 밑에 박스 1번. 자, 범위에 동그라미 기역.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라는 얘기는 임원을 뽑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네. 그죠? 그러면 특수관계가 있는 거야, 서로의. 동그라미 니은에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주주와 그 친족들도 다 포함해서. 동그라미 기역도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그리고 법인 경영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그리고 동그라미 디귿의 첫 번째 점, 법인의 임직원. 동그라미 디귿에 자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법인의 임직원 다 같이 묵고 사는 사람들. 요 정도만 합시다. 임원을 자를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친척들, 그리고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들, 그리고 회사의 임직원, 그리고 친족들은 다 한 덩어리. 저끼리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10억짜리를 6억에 거래한 걸로 거래만 그렇게 기재를 해놔놓고 서로 간에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면서 나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해놔놓고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거. 그때 그 행위로 인한 계산 금액 6억을 부인하고 세법에 따른 금액 10억으로 재계산하겠다. 소득금액에 재계산하겠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6억에 팔았잖아요. 만약에 이 장부가액이 얼마 있다라고 볼게. 만약에 5억이라고 볼게. 그럼 5억짜리를 6억에 팔았으면 얘는 이익이 1억이잖아요. 그걸 부인하고 10억에 판 것처럼 재계산한다고. 그러면 얼마가 남았는데? 5억이 남았지. 그래서 얘한테 5억에 대해서 과세를 해버려. 요렇게 불이익을 준다고. 제재를 가한다고. 이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야. 됐나요? 됐죠? 다시 돌아오세요. 자, 자산은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 세법이 처리 보고 있었어요. 3-40페이지. 특례에 보면 유가증권을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로 돼 있죠. 잘 봐봐. 이제 바꿔볼게. 이게 개인이야. 나는 법인이야. 특수관계가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이게 유가증권이래 또.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가 10억인데 거래가액 6억,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했대. 저가 양수했대. 이런 경우에는 봐봐. 이런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입장에서는 싸게 샀으니까 장사하는 놈이 싸게 사오면 잘했지. 그럼 쟤들 봐봐. 싸게 팔았대. 10억짜리를 6억에. 바보냐고. 바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돈
도둑놈이더라. 왜 도둑놈인데? 특수관계 있대. 특수관계 있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해서 얘가 손해보면서 내한테 불법적으로 이익을 분여를 한 거야. 그러면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라는 규정을 적용을 한다고. 누구한테? 개인한테 적용을 해. 개인한테. 잘 따라와. 개인한테 적용을 한다고. 그럼 이 개인은 소득세법을 적용하거든. 소득세법. 소득세법 기존에 공부해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원칙에 입각해 있어. 즉, 소득세법은 열거되어 있는 소득이 아니면 과세하지 않아. 그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이 있다고. 다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이 있다고. 지금 뭐 했는데? 얘는 유가증권을 팔았거든. 유가증권을 팔았을 때 생기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다시 소득세법은 철저하게 열거주의 과세원칙,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다시 얘기하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열거되어 있지 않으니까 과세를 하지 않아. 과세를 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가 없어.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런 거래가 생겼을 때 얘들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법인세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 나한테 제재를 가해. 나한테 제재를 가해. 어떻게 제재를 가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10억짜리 재산을 6억에 사왔잖아요. 그러면 분배를 굳이 끊는다면 주식은 6억 이렇게 될 거라고. 현금 주고 사왔다고 보자. 6억. 그런데 법인세법에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이를 입금산입시키래.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를 입금산입시키래. 시가는 10억, 거래가액은 6억. 차이가 얼마죠? 4억이죠. 이걸 입금산입시키래. 입금에 산입시키래. 됐나요? 그럼 세무조정 해볼게. 세무조정하면 이래 된다고. 입금 산입 4억, 소득처분은 유보 이렇게 돼요. 교수님, 입금 산입, 송금을 산입해서 올 수 있는 소득처분 세 가지.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겠느냐? 사유출. 회사 내부에 남아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일으키냐? 유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기타. 근데 이거 왜 유보입니까? 주식의 취득원가에다가 엎어. 그러면 주식의 취득원가에다가 엎으면 결론적으로 주식의 취득가액은 10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4억이라는 세부담, 4억이라는 입금이 증가하니까 그게 따르는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겠지.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다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해온 경우에 장사한 놈이 저가 양수하면 잘했다. 반대로 장사한 놈이 싸게 팔았대. 도둑놈이더라. 도둑놈이더라. 그럼 얘들한테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소득세법은 철저하게 열거주의 과세원칙이 입각해 있기 때문에 얘들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반대로 사원, 법인이 내한테 제재를 가한다. 어떻게 제재를 가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이 4억 원을 입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식,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6억이 아니라 10억으로 바뀐다. 이게 골자다. 다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 시가와 취득가액, 거래가액 차이는 입금에 산입한다. 소득처분은 유보. 그래서 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에 가산을 시켜서 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결국 시가인 10억으로 만들어버린다. 됐습니까? 됐죠? 아유, 참 어렵습니다. 됐죠? 자,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밑에 3.7. 3.7. 자,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처리돼 있죠? 요거만 하고 끝냅시다. 요것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동업기업 과세 특례라 하는데 동업기업 과세 특례는 법인세법 규정이 아니에요. 세금과 관련돼 가지고 특혜를 준다든지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법들만 갖다 모은 법을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그래요. 그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규정이에요. 아무튼 이런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동업기업이라는 데가 있대. 동업기업에서 소득금액이 100원이 있대. 그러면 동업기업 단계에서 세금을 과세하는 게 아니야. 과세하지 않고 동업기업에 보니까 동업자가 A, B 둘인 거야. A법인, B법인. 근데 손익분배율이 6대 4래. 그럼 이걸 분배를 받는 거야. 60원, 40원 이렇게. 그리고 이 A법인, B법인은 또 타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타소득을 다 합산해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해가지고 과세하게 된다고. 신고 납부하게 된다고. 그때 지금 보는 건 뭐냐?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은 소득금액에 대해서 소득 분배 비율에 따라서 분배받은 60원과 40원, A법인, B법인, 동업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다 입금이라고. 각각 다 입금이라고. 왜? 우리 지금 입금 항목 하고 있잖아.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입금이라고. 그러면 하나만 예습하자. 다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반대로 만약에 동업기업이 소득금액이 마이너스 결손이 나버렸어. 그럼 그 결손도 분배를 받아. 마이너스 60원, 마이너스 40원 이렇게. 그러면 분배받은 이 결손금은 송금이 되겠지.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됐나요? 동업자들 입장에서는. 됐죠? 분배받은 거. 그게 플러스면 입금. 분배받은 거. 마이너스면 송금이다. 됐죠? 됐습니다. 자, 3주차 강의는 요 정도 하시죠. 요 정도 하시고 다음 시간 되면 간주임대료를 좀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